유미가 임신했어. 이제라도 책임져야지. 이혼 도장만 찍으면 살던 집은 너한테 줄게. 남편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10년의 결혼 생활에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10년을 두 집 살림하더니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그래, 좋아. 아내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것은 수억 원의 빚과 연대보증인 서류였다는 것을. 2시간 전 레스토랑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을 맞아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나온 혜선은 차가운 남편 경훈의 표정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혜선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경훈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혜선은 불안한 예감에 숨이 막혔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얘기?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혜선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결혼 기념일이지. 이런 날에야말로 확실하게 정리해야지. 질질 끄는 건 서로에게 못할 짓이고. 경훈이 고급 가죽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툭 밀어냈습니다. 혜선의 떨리는 손이 서류를 펼쳐보니 이혼 서류였습니다. 최경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내 혜선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보면 몰라. 이혼 서류잖아. 유미가 임신했어. 이제라도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지. 경훈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한 표정에 혜선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숨기지도 않는구나. 당신도 몰랐던 거 아니잖아.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어. 그래도 10년 동안 고생한 값은 쳐주려고 해. 당장 사인하면 살던 집은 넣어줄게. 경훈이 역겨운 위선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펜을 내밀었습니다. 혜선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오만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혜선이 눈물을 쏟으며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혜선의 입가에 예상치 못한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간 숨막히는 결혼 생활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알겠어. 혜선이 펜을 받아들며 툭 내뱉듯이 말했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야? 경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이혼하자며. 도장 찍어주겠다고. 그동안 두 집 살림하느라 아주 고생 많았어. 혜선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경훈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혼해달라며. 그래서 해주는 거잖아. 아주 깨끗하게. 혜선이 서류를 경훈에게 돌려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 말대로 여기서 끝내. 네 말대로 집은 내 거니까 들어올 생각 말고. 아니, 잠깐만. 이혜선. 경훈이 황급히 혜선을 불렀지만 혜선은 뒤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선이 거실을 둘러보니 곳곳에 경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선은 검은 쓰레기 봉투를 꺼내 들고 경훈의 물건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옷도 싹 다 가져가. 비싼 시계도 아끼던 책도 모조리 다. 혜선이 들을 사람도 없는 혼잣말을 하며 물건들을 봉투에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액자 속에서 나란히 웃고 있는 둘의 사진을 보다가 이내 봉투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여긴 이제 내 집이야. 네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야. 창고를 정리하던 혜선의 눈에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먼지 쌓인 양조일지가 나왔습니다. 첫 장을 펼치니 할아버지의 힘있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문을 지키고 가정을 온전히 꾸려야 한다. 혜선의 눈가가 뜨거워지며 지옥 같았던 1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경운이 지방 출장을 간다며 짐을 싸던 날이었습니다. 혜선은 경운의 차에 두고 간 서류를 전해주려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트렁크 구석 틈에서 낯선 아파트 출입 카드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혜선이 아파트 출입 카드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혜선은 출장 간다는 경운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경운의 차가 멈춘 곳은 번쩍이는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혜선이 숨을 죽이고 건물 밖에서 기다리자 얼마 뒤 창문 너머로 경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선과 가장 친한 친구였던 유미와 세상 다정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경운이 유미를 사랑스럽게 쓰다듬는 모습에 혜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혜선은 출입카드를 경운 앞에 내밀었습니다. 최경운, 이게 다 뭐야? 똑바로 설명해봐. 뭐긴 뭐야? 회사 동료 물건이겠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난리야? 경운이 짜증스럽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눈으로 똑똑히 다 봤어. 한유미랑 같이 있는 거. 어떻게 내 친구랑 바람을 피워? 뭘 봤다는 건데? 너 의부중 환자야? 사람 좀 그만 들들볶아. 너 혹시 미친 거야? 경운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혜선을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돌아가신 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벌써 잊었어?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라고 하셨잖아. 근데 넌 맨날 남편 의심이나 하고 할아버지가 지하에서 통곡하시겠다. 경운의 말에 혜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 내가 요즘 예민했나 봐. 잘못 봤겠지. 혜선이 고개를 숙이며 말하자 경운은 코웃음을 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혜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고 집배원이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채무 독촉장. 혜선이 서류를 펼쳐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경운의 사업빚 수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혜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혜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이혜선 씨 계시죠? 법원에서 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와 빨간 압류 딱지를 들고 집안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전 전혀 모르는 빚이라고요. 혜선이 절박하게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대보증 서류에 떡하니 도장 찍으셨던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면 안 되죠. 이 집 물건 이제 다 우리 겁니다. 한 남자가 할아버지의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요. 그것만은 제발 안 돼요. 혜선이 상자를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아, 이거 나요. 이것도 다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거라고. 제발 이것만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유품이란 말이에요. 혜선이 양조일지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남자가 혜선을 거칠게 밀쳤지만 혜선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에이, 더럽게 귀찮네. 그깟 낡은 책 하나가 뭐라고. 됐어. 그냥 놔둬. 남자들이 철수하고 텅 빈 집에 혜선만 남았습니다. 온통 빨간 압류 딱지가 붙은 가구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혜선은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양조일지를 펼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것은 술과 땅이다. 할아버지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가정을 지키지 못했어요.
혜선이 흐느끼다가 문득 울음을 멈추고 일지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키려던 가정은 처음부터 없었어. 전부 다 거짓이었을 뿐이야. 이제 할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제가 지킬게요. 이 양조일지 그리고 우리 양조장을요. 혜선이 천천히 눈을 뜨고 일어섰습니다. 무너진 가정 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이 혜선의 눈빛에서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선은 낡은 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국선 변호사라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밤새 찾아낸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낡은 책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쌓인 좁은 사무실에 중년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남편이란 사람이 제 명의로 빚을 만들어 놓고 야반도주를 했어요. 혜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이구, 연대보증 서류에 본인 도장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네요. 이건 싸워볼 수도 없어요. 힘듭니다. 전 정말 속아서 찍은 거예요. 그게 연대보증 서류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혜선이 책상을 짚으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걸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남편분이 아주 머리를 잘 썼네요. 서류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라는 말씀이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승소 확률 제로입니다. 괜히 소송한다고 덤볐다가 얼마 없는 돈만 더 날리실 겁니다. 변호사의 냉정한 말에 혜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뭐라도 해봐야죠. 남편 찾아서 돈 받아내는 게 제일 빠른 길이죠. 근데 이미 해외로 떴다면서요? 그럼 그냥 답 없는 겁니다. 혜선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세상의 법마저 자신을 외면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같은 시각 마카오의 한 호화 리조트 수영장에서는 경운과 유미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시계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얼마짜리야? 유미가 다이아몬드가 박힌 명품 시계를 햇빛에 비추며 물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그깟 돈이 대수야? 이혜선이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산 거니까 마음껏 차고 다녀. 경운이 유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혜선이는 참 불쌍해. 평생 개미처럼 일만 하더니 결국엔 우리 좋은 일만 시켜줬네. 유미가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입가에 잔인한 냉소를 띄었습니다. 여기 봐봐, 자기. 사진 찍어서 우리 얼마나 행복한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그래야 혜선이 속이 시원하게 뒤집어지지 않겠어? SNS에 올리게. 이혜선이 그거 보면 혈압 올라서 쓰러지는 거 아니야? 경운이 유미를 끌어안으며 카메라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유미는 수영장 앞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글을 적었습니다. 새 출발, 새 인생.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오니 천국이네. 모든 게 내 친구 혜선이 덕분이지. 정말 고마워. 와, 이혜선 이거 보면 아주 미쳐버리겠어. 경운이 유미의 어깨에 턱을 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혜선은 친구 지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선아, 너 혹시 한유미 SNS 봤어? 나는 SNS 잘 안 해서 못 봤는데 왜? 내가 일단 캡처해서 보내줄 테니까 봐봐. 진짜 사람도 아니야. 저것들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잠시 후
혜선의 스마트폰에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 경운과 유미는 눈부신 리조트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혜선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혜선아, 너 괜찮아? 당장 댓글이라도 달아버릴까?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혜선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알려줘서 고마워 지수야. 나 먼저 끊을게. 혜선이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법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고 피땀 흘려 빼앗긴 돈으로 저 두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혜선이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혜선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시골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뒤 갈 곳이라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낡은 양조장뿐이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시골길을 달렸고 창밖으로 익숙하지만 아픈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혜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을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데 대문 앞에 앉아있던 마을 아주머니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기 오는 거 이 회장님 손녀 아니야? 서울 가서 시집 잘 가고 잘 산다더니 행색이 왜 저 모양이래? 우리 딸 은지가 그러던데 남편한테 홀라당 다 뜯기고 알거지로 쫓겨났대. 쯧쯧. 어휴, 그러게 말이야. 망한 집안 딸이라 팔자도 사나운가 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주 풍비박산이 났네.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혜선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혜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양조장 앞에 도착하자 시뻘겋게 녹슨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혜선이 잡초만 무성한 낡은 양조장 건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번성했던 이곳은 이제 귀신이라도 나올 듯한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혜선은 할아버지의 양조일지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새벽녘 잠에 들지 못한 혜선은 할아버지의 일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넘어졌다면 넘어진 그 자리에 흙이라도 쥐고 일어나라. 할아버지의 힘 있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이라도 쥐고 일어나라. 혜선이 글귀를 소리내어 읽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선은 마을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여기 양조장 좀 팔고 싶은데요.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이 회장님네 양조장 말하는 거야? 아이고 아가씨. 거기 세금도 못 내서 나라에 압류되기 직전이라던데. 부동산 중개인이 귀찮다는 듯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땅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어떻게 안 될까요? 아가씨, 그 양조장 살 사람 아무도 없어. 폐가나 다름없는 데다가 세금은 밀렸지. 어떤 바보가 그런 골칫덩어리를 사겠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은행 가서 빚 정리하고 그 양조장은 깨끗하게 나라에 넘기는 거야. 괜히 붙들고 있어봤자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고. 혜선은 비틀거리며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양조장으로 돌아온 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이구나. 모든 것을 놓고 싶었던 그때 바람에 날려 양조일지가 팔랑이며 펼쳐졌습니다. 넘어졌다면 넘어진 그 자리에 흙이라도 쥐고 일어나라. 할아버지의 글귀가 다시 한번 벼락처럼 혜선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혜선은 천천히 양조일지를 집어들고
먼지 쌓인 양조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맞아. 여기가 내가 넘어진 자리야.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잖아. 혜선이 벌떡 일어서서 옷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양조장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게 아니야. 이 양조장에서 다시 시작해서 내 힘으로 빚을 갚는 거야. 혜선의 텅 비었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선은 양조장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깨진 유리창을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먼지 쌓인 항아리들을 하나씩 정성껏 닦아내며 할아버지가 술을 빚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다시 일으켜 볼게요. 할아버지의 전부였던 이 양조장을요. 혜선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굳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청소를 하던 혜선은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항아리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무거운 항아리를 힘겹게 들어 올리는데 그 밑에서 먼지 쌓인 술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지? 혜선이 조심스럽게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병에는 할아버지의 익숙한 손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빚은 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술이구나. 혜선이 술병을 가슴에 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제가 목숨처럼 지킬게요. 부적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제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저를 지켜주세요. 혜선은 술병을 소중히 닦아내고 양조일지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혜선은 깨끗해진 양조장을 둘러보며 작지만 단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양조장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채 폐허 같은 양조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냉철한 인상의 변호사 한태석이었습니다. 혜선은 청소하던 빗자루를 내려놓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세요? 한태석입니다. 국세청 의뢰를 받아 이 양조장 압류건으로 나왔습니다. 태석이 명함을 꺼내들며 기계처럼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압류요? 아직 유예기간이 남은 걸로 아는데요. 혜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내에 체납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이 부지 전체가 국고로 귀속됩니다. 태석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감정 없이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어떻게든 돈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중입니다. 법은 개인의 딱한 사정을 일일이 봐주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 기간이 이미 3년을 넘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태석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혜선은 잠시 숨을 고르고 태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양조장은 저희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곳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저희 가문의 역사이자 전부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라는 인간한테 사기당한 피해자인데 왜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겁니까? 남편분과의 문제는 개인적인 채무 문제입니다. 지금은 국가에 대한 세금 체납 문제만 다루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태석이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속아서 연대보증인이 된 제 잘못이 그렇게 큰가요? 혜선의 목소리가 억울함에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정은 법정에서 다투시면 될 일입니다. 저는 법대로 할 뿐입니다. 태석이 차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하자 혜선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변호사님도 피가 흐르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약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미는 게 정의인가요? 옳고 그름을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태석이 혜선을 피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명심하세요.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고 혜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태석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혜선의 사건 파일을 펼쳐놓았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교묘하게 조작된 연대보증 서류, 추적이 어려운 해외 송금 내역, 복잡하게 얽힌 채무 관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태석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5년 전 자신이 맡았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사건과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금융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평범한 40대 가장이었고 평생 믿었던 친구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태석은 그때도 법대로 집행했고 그 가장의 집은 무정하게 압류되었습니다. 한 달 후 그 가장은 압류당한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서류를 깊게 들여다봤더라면 태석이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선의 파일을 다시 들여다보니 그때 그 피해자의 절망 어린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만 해. 태석은 중징계를 각오하고 규정을 어기는 것임을 알면서도 개인적으로 경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을 따라가니 마카오의 여러 유령 회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 체납 문제가 아니라 사기 범죄의 일부였어. 태석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며칠 후 혜선은 마을 입구 게시판에 낡은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전통주 빚는 법,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당신이 이혜선 씨 맞지? 등 뒤에서 불쾌하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선이 돌아보니 검은 선글라스를 낀 사내가 껄렁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 전 남편 친구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사내가 혜선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하자 혜선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그럼 똑똑히 잘 들으라고. 경운이 형님이 마카오에서 전원을 보내셨어. 죽은 쥐처럼 조용히 살라고. 괜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깝죽거리면 당신도 공범으로 감방 갈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요. 몰라. 서류에 도장 찍은 건 당신이잖아. 법정 가서 당신도 한패였다고 우리가 우기면 그만이야. 혜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마카오에는 우리 형님 뒤를 봐주시는 무서운 회장님이 계셔. 당신 같은 사람 하나 이 세상에서 조용히 없애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고. 사내가 한 걸음 다가서며 혜선의 귓가에 속삭이듯 협박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당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네. 그럼 난 이만 간다. 사내가 돌아서서 유유히 걸어가자 혜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렸지만 혜선은 공포 속에서도 사내가 한 말을 또렷이 기억해냈습니다. 마카오, 그리고 회장님. 혜선이 중얼거리며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고 방금 전 협박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선은 양조장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급하게 쌓아둔 서류 더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카오. 회장님,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거야.
혜선이 먼지 쌓인 상자들을 미친 듯이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명함, 온갖 서류들이 쏟아져 나오자 밤새도록 서류 더미를 뒤지던 혜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찾았다. 바로 이거였어. 혜선의 손에 해외법인 계좌 개설 서류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1년 전 경운이 마카오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는 동의서라며 사인을 받아갔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단순한 투자 동의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카오에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해외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서류였고 혜선의 이름이 공동 명의자로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최경훈, 네 놈을 잡을 거야. 반드시. 혜선이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혜선은 태석의 로펌 앞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한 듯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혜선이에요. 무슨 일이시죠? 보아하니 세금을 납부하러 오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세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혜선이 가방에서 서류와 스마트폰을 꺼내 태석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전남편 최경훈이 해외로 빼돌린 검은 돈의 증거입니다. 해외법인 계좌 개설 서류와 저를 협박한 협박범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태석이 서류를 집어들고 날카로운 눈으로 찬찬히 살펴본 뒤 녹음 파일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밤새 먼지 나는 창고를 다 뒤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혜선이 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남편이 빼돌린 돈이 최소 수십억은 될 겁니다. 그 돈을 찾아내면 밀린 세금도 다 낼 수 있고 변호사님은 어마어마한 성공 보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저와 손을 잡으시죠. 혜선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태석은 혜선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절박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은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제안이군요. 자칫하면 저까지 연루되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면 썩어빠진 범죄자를 잡고 정의를 세우는 거잖아요. 변호사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법전 뒤에 숨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까? 혜선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태석은 이미 경운의 사건을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여자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은 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움직여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혜선이 손을 내밀자 태석이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린 파트너입니다. 태석이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혜선에게 돌렸습니다. 남편분 자금 흐름을 추적해 봤는데 마카오 쪽 페이퍼 컴퍼니 몇 군데를 거치면서 추적이 끊겼습니다. 최경우는 아주 단순해요. 분명 비밀번호는 이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혜선이 종이에 숫자 몇 개를 적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더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회사 이름 같은 걸 지을 때 피닉스나 드래곤 같은 단어를 꼭 넣었어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유치한 인간이거든요. 태석이 빠르게 노트북을 두드리더니 화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찾았습니다. 피닉스 인베스트먼트, 마카오에 등록된 유령 회사입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며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어느새 사건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지한 공조로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님, 최경우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뒤로는 칼을 꽂는 아주 악랄한 인간이죠. 태석은 혜선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혜선 씨 생각보다 머리가 좋으시군요. 살아남으려면 똑똑해질 수밖에 없죠. 변호사님도 생각보다 인간적이시네요. 처음 봤을 땐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보그인 줄 알았는데 혜선이 처음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태석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 시작입니다. 최경훈, 반드시 우리 손으로 잡아낼 겁니다. 네, 함께요.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믿기 시작한 위험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선은 양조장으로 돌아와 낡은 기구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태석과의 위험한 거래로 복수의 서막은 열었지만 당장 하루하루를 버틸 생계비와 만만치 않은 소송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곳을 다시 예전처럼 살려볼게요. 혜선이 먼지 쌓인 항아리를 제 몸처럼 소중하게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양조장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금이 가고 깨진 기구들을 서툰 솜씨로 수리했습니다. 가녀린 손에는 금세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혜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 오듯 땀을 뚝뚝 흘리며 몸을 움직이는 동안 복수심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머릿속이 조금씩 비워졌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누구한테 기대거나 빌붙지 않고 내 힘으로. 혜선이 몰라보게 깨끗해진 양조장을 둘러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넓은 등 옆에 찰싹 붙어서 술 빚는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혜선아, 이 술이라는 게 참 정직한 거란다.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달고 깊은 맛으로 보답하고 조금이라도 속이려 들면 금방 식고 떫은 맛으로 티를 내지. 따뜻했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혜선은 양조장 한편의 잡초가 무성한 빈 땅을 삽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만들어 채소 씨앗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땅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 심은 만큼 반드시 거두게 해주니까. 따뜻한 흙을 만지며 일하는 동안 혜선의 마음에 아주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깊은 밤이 되면 혜선은 낡은 양조일지를 펼쳐들고 할아버지의 글씨를 한자 한자 따라 읽었습니다. 누룩을 띄울 때는 쌀과 물의 온도가 생명이다. 절대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혜선이 일지에 적힌 대로 정성껏 쌀을 씻고 누룩을 띄워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술이 식초처럼 쉬어버렸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분명 일지에 적힌 그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지? 혜선이 상한 술을 버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십 번을 실패하고 나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 진짜 끝이라고. 혜선이 다시 일어나 먼지 쌓인 양조일지를 펼쳤습니다. 일지 한쪽 구석에 다른 글씨체로 할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술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조급하면 망치고 인내하면 비로소 완성된다. 마치 인생처럼. 혜선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지를 읽으며 혜선은 할아버지가 바로 곁에서 따뜻하게 등을 토닥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조급해하지 말자.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다시 해보는 거야. 혜선이 눈물을 닦고 다시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선은 양조장에서 또다시 실패한 술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온통 땀과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양조장 앞에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태석이 차에서 내려 양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혜선이 놀라 더러워진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물었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태석이 서류 봉투를 들어 보이며 딱딱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 네. 어서 들어오세요. 앉으실 곳도 마땅치 않은데. 혜선이 급하게 낡은 의자를 닦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태석은 몰라보게 달라진 양조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정성스럽게 관리된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직접 술을 빚으시는 겁니까? 네. 어떻게든 생계비도 벌고 할아버지의 유산도 제 손으로 이어가고 싶어서요. 근데 보시다시피 계속 실패만 하고 있네요. 혜선이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석은 혜선의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과 반쪽이 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을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갔습니다.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경훈 씨에 대한 국제경찰 공조와 국내 송환 절차도 시작됐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혜선의 지친 얼굴에 희망의 빛이 번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석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혜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변변찮지만 제가 뭐라도 차려드릴. 괜찮습니다. 바쁘실 텐데 어서 일 보시죠. 태석이 양조장을 나서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차를 출발시키지 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사람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밥은 제대로 챙겨 먹기나 하는 건가. 태석이 핸들을 잡고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차를 돌려 마을 입구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뜨끈한 국밥으로 포장 하나만 해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태석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받아들고 다시 양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조장 문 앞에 국밥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대로 차에 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시간 후 혜선은 양조장 정리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뭘 두고 갔나? 혜선이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따끈한 국밥이 들어있었습니다. 설마 변호사님이 이걸 두고 가신 건가? 혜선이 국밥을 들고 안으로 들어와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찬밥에 물만 말아먹던 혜선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정말로. 혜선이 국밥을 먹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해 보였던 태석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혜선은 국밥 한 그릇을 싹싹 비우고 빈 그릇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다시 힘내자. 이혜선, 넌 할 수 있어. 혜선이 주먹을 꽉 쥐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혜선은 떨리는 마음으로 양조장에서 항아리 하나를 열었습니다. 맑고 향긋한
기분 좋은 술내음이 양조장 가득 퍼졌습니다. 드디어 성공했어. 혜선이 술을 한 국자 떠서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황금빛 햇살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빛깔이었습니다. 작은 잔에 따라 한 모금 마셔보니 부드러우면서도 깊고 그윽한 맛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의 전통 방식에 혜선만의 감각을 더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제가 해냈다고요. 혜선이 항아리를 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얻어낸 너무나도 값진 결과였습니다. 혜선은 이 소중한 술에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술로 맺어진 인연, 술과 사람의 인연. 그래, 좋아. 이름은 수련이야. 혜선이 정성껏 술을 병에 담았습니다. 깨끗한 병에 정갈한 손글씨로 수련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술은 가장 먼저 변호사님께 보여드려야 해. 혜선이 술병을 보물처럼 소중히 가방에 넣고 태석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석의 로펌 문을 열고 들어선 혜선은 상기된 얼굴로 술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그건 뭡니까? 제가 빚은 술이에요. 드디어 성공한 첫 작품입니다. 혜선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웃으며 술병을 태석에게 건넸습니다. 태석은 술병을 받아들고 라벨을 읽었습니다. 수련. 좋은 이름이군요. 맛 좀 봐주실래요? 제가 잔도 챙겨왔어요. 혜선이 가방에서 작은 옥색 잔 2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태석이 술을 따라 잔을 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실크처럼 부드럽게 퍼지는 맛이 느껴졌습니다. 태석은 잠시 눈을 감고 그 맛을 조용히 음미했습니다. 혜선은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한 얼굴로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태석이 천천히 눈을 뜨고 혜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다. 뭘 이긴다는 말씀이세요? 이 술로 이길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복수를 넘어서 이혜선 씨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모든 것을 되찾고 이길 수 있습니다. 태석의 짧지만 강한 확신이 담긴 말에 혜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건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이혜선 씨의 피와 땀 그리고 재기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수련을 브랜드로 만듭시다. 상표 등록부터 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합니다. 모든 법률 자문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태석이 노트북을 켜며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편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련이라는 공동의 꿈이 위태롭던 두 사람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수련을 세상에 알리는 첫걸음을요. 태석이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한번 해봐요. 혜선의 눈빛이 희망으로 환하게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혜선은 낡은 벽에 붙은 전통주 품평의 안내 포스터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전통주 품평회. 그래, 이거야. 여기서 내 술을 인정받으면 제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혜선이 갓 완성된 수련병들을 솜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품평회 당일 혜선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커다란 전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하고 거대한 부스들이 즐비했습니다. 혜선에게 배정된 자리는 행사장 가장 구석진 곳에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초라하지만 어쩔 수 없지. 가진 건 술맛 하나뿐이니까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혜선이 정성껏 테이블볼을 깔고 자식 같은 수련 병들을 진열했습니다. 밤새 삐뚤빼뚤하게 쓴 손글씨 설명 카드도 옆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혜선의 부스를 힐끗 쳐다보고는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맛 좋은 우리 술 한번 시음해보고 가세요. 할아버지의 비법으로 정성껏 빚었습니다. 혜선이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디 한 잔 마셔봅시다.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한 중년 남자가 멈춰서서 혜선이 건넨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오, 향도 깊고 목 넘김이 부드러운 게 보통 술이 아니네요. 어디서 만드신 겁니까? 제가 직접 빚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전통 방식에 제 모든 것을 더했습니다. 혜선이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허허, 술에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군요. 이걸 다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네. 낡은 양조장에서 혼자 빚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남자가 따뜻한 격려와 함께 명함을 건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혜선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사람들에게 수련을 소개했고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자신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함께 전했습니다. 오후 늦게 드디어 심사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수상작들을 하나씩 호명했지만 혜선의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기적은 없었구나. 혜선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품평회에는 특별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 평론가이신 황영감 선생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요식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황영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수십 가지의 좋은 술을 맛봤습니다. 화려한 기술과 세련된 맛을 자랑하는 술들도 아주 많았지요. 하지만 제 혀끝과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움직인 술은 따로 있었습니다. 황영감이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내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련이라는 이름의 술입니다. 저는 오늘 폐허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난초 같은 술을 만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고 세련되지 않았지만 티끌 하나 없이 정직했습니다. 혜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을 빚은 분은 혼자서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분입니다. 그분의 용기와 정성과 눈물이 이 술 한 병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술의 진심이라는 특별한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영감이 객석 끝에 앉은 혜선을 바라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혜선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품평회가 끝나고 황영감이 직접 혜선의 초라한 붓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술에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다면 제 SNS에 당신과 당신의 술 이야기를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를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진짜 좋은 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황영감이 스마트폰을 꺼내 혜선과 수련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황영감은 자신의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인생의 맛이 나는 술을 만났다. 그 이름은 수련. 이 술을 빚은 이혜선 씨는 가장 믿었던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할아버지의 폐허가 된 양조장에서 불자조처럼 다시 일어났다.
그녀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진짜 배기술, 수련을 여러분께 소개한다. 사진과 함께 혜선의 재기 스토리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글이 올라가자마자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꼭 사서 마셔보고 싶네요. 이혜선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술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이런 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장인이자 사업가입니다. 황영감의 포스팅은 순식간에 수만 명에게 공유되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선의 낡은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밤사이에 온라인 주문이 폭주한 것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갑자기 주문이 많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혜선이 당황하며 주문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태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혜선 씨, 아침 뉴스 봤습니까? 지금 온통 당신 이야기뿐입니다. 네, 뉴스를요? 혜선이 급하게 TV를 켜자 지역 아침 뉴스에서 혜선의 이야기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태석이 전화 너머로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그때 국밥 한 그릇이 없었다면 전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온전히 이혜선 씨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겁니다. 며칠 후 태석은 다시 혜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혜선 씨,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검찰에서 최경훈 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그 인간이 잡히는 건가요? 혜선의 목소리가 감격에 떨렸습니다. 네. 당신의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검찰과 외교부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혜선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혜선은 법정에 섰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최경우는 원고 이혜선을 기망하여 거액의 재산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피고가 해외로 빼돌린 모든 재산은 원고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판결합니다. 혜선은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혜선을 수많은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이혜선 씨,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정의는 아주 가끔 늦게 올 때도 있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혜선이 카메라를 향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마카오 국제공항에서는 경운이 수갑을 찬 채 한국행 비행기에 강제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당장 이거 풀지 못해. 경운이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경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비행기로 끌고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최경훈 씨, 아내에게 할 말 없습니까? 아내인 이혜선 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떠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경훈의 얼굴이 분노와 치욕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한때 자신이 벌레처럼 무시하고 조롱했던 혜선이 이제는 성공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혜선, 감히 네가. 경훈이 이를 갈며 저주를 퍼붓듯 중얼거렸습니다. 경훈이 송환되기 며칠 전 유미는 마카오의 호텔방에서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최경훈이 잡히기 전에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지.
유미가 서둘러 남은 현금과 값비싼 귀중품을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미안하게 됐네, 경훈 씨. 하지만 어쩌겠어. 난 살아야 하니까. 유미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훈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미야, 나 지금 한국에 도착했어. 당장 제일 유능한 변호사 좀 알아봐줘. 하지만 전화기에서는 차가운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한유미, 내 전화 받아. 경훈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달콤했던 사랑도 피보다 진했던 돈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며칠 후 혜선은 되찾은 돈의 일부를 두툼한 봉투에 넣어 맨 처음 찾아갔던 국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이니 꼭 받아주세요.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걸요. 국선 변호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변호사님께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혜선이 봉투를 건네며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혜선은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혜선은 폐허갔던 양조장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낡고 초라했던 건물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때 묻은 흔적은 고스란히 남겨두었습니다. 오래된 항아리들과 낡은 양조일지는 유리 케이스에 넣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날 혜선은 양조장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태석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믿고 도와준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이 양조장도 없었을 겁니다. 혜선이 자신이 빚은 수련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건배.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새로워진 양조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깊은 밤이 되자 혜선은 조용히 창고로 들어가 먼지 쌓인 할아버지의 마지막 술병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니 할아버지의 정겨운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아직은 이 술을 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진짜 평화를 얻었을 때, 그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실게요. 혜선이 술병을 다시 소중히 감싸 원래 있던 자리에 보관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져 진정한 평화를 얻었을 때 열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혜선은 양조장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혜선의 손에는 자신이 빚은 수련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섰어요. 혜선이 수련을 밤하늘에 잔을 올리듯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 선언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태석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혜선 씨. 혜선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과거의 끔찍했던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자신을 더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야. 혜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밤 공기를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최상층 회장실에서 한 늙은 남자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주류업계의 거인, 천명주조의 회장이었습니다. 수련, 그리고 이혜선. 회장이 신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혜선의 사진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인지 질투인지 모를 묘한 감정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박상무. 회장이 내선 전화의 버튼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잠시 후 그림자처럼 조용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충직한 신복 박상무였습니다. 예,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술 잔이가 직접 가서 맛 좀 보고 와. 회장이 들고 있던 신문을 박상무의 얼굴에 던지듯 건넸습니다. 수련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 스승님의 손녀라는 그 여자가 빚은 술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 찾던 바로 그 맛이 어쩌면 거기 있을지도 모르니까. 회장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 묵은 지독한 집착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후 혜선의 양조장 앞에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박상무가 차에서 내려 먼지 날리는 양조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다 쓰러져가는 곳에서 대체 무슨 술을 만든다는 건지. 박상무가 경멸이 담긴 코웃음을 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세요? 혜선이 항아리를 닦다가 날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명주조 기획실장 박상무라고 합니다. 수련의 이혜선 대표님 맞으시죠? 박상무가 오만한 태도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천명주조에서 무슨 일로? 혜선이 명함을 받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저희 회장님께서 이 대표님의 수련에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관심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죠?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수합병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이 낡은 양조장과 수련 브랜드를 저희 천명주조에 넘기시면 현금으로 1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무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혜선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100억 원이라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그렇죠. 이 작은 양조장 값으로는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금액입니다. 그만큼 저희 회장님께서 대표님의 할아버님, 그러니까 옛 스승님을 존경하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박상무의 말투에는 동정심과 경멸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를 존경하셨다고요? 그럼요. 아주 오래전 저희 회장님께서 스승님 밑에서 술 빚는 법을 배우실 때. 스승님이요? 저희 할아버지가 천명주조 회장님의 스승님이셨다고요? 아, 그건 모르셨나 보군요. 하긴 워낙 오래전 일이니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회장님께서는 스승님의 고귀한 유산을 이대로 썩히지 않고 제대로 보존하고 싶어 하십니다. 박상무가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진심이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서 빼앗으려 하시는 거죠? 그게 보존인가요? 빼앗는다니요. 말씀이 과하시군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솔직히 이런 구멍가게 같은 양조장으로 얼마나 더 버티시겠습니까? 저희 같은 대기업과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상무의 목소리에 숨겨왔던 오만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혜선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희 양조장에 대해 얼마나 아신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세요? 혜선이 서류 봉투를 들어 박상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제 수련은 돈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대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돈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십시오. 혜선이 단호하게 말하자 박상무의 얼굴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 천명주조를 적으로 돌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곧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죠죠.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충고입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천명주조 회장실로 돌아온 박상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회장님. 회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감히 이 애송이 계집이 내 제안을 거절해. 회장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해선이라고 했지.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군.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박상무, 내 말 똑똑히 들어. 그 술 내 손에 들어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썩어 없어지게 만들어. 그 계집의 자존심까지 완전히 짓밟아 버리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수련이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박상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박상무는 차가운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철창 너머로 수임복 차림의 경운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누구요? 경운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천명주조의 박상무라고 합니다. 최경훈 씨와 아주 재미있는 거래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거래라고? 네. 이혜선 씨 잘 아시죠? 당신의 전 부인. 이혜선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경운의 얼굴이 증오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여자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직도 원망이 크시겠지요? 당신을 이 차가운 감옥에 쳐넣은 장본인이니까요. 그래서 본론이 뭔데? 뭘 원하는 거냐고. 수련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려주세요. 그럼 당신의 가석방 우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운의 눈빛이 탐욕으로 흔들렸습니다. 우리 천명주조의 법무팀이 움직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대신 수련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경운의 입가에 뱀처럼 비뚤어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이혜선이 처절하게 파멸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연하지.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망가졌는데. 그럼 우리와 협력하시겠습니까? 물론이지. 내가 다 알려주지. 그 여자가 목숨처럼 아끼는 할아버지의 양조일지 거기에 기록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 경운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련에 들어가는 누룩은 특정 온도에 아주 민감해서 변질되는 문제가 있어. 영상 28도를 넘으면 술이 통째로 썩어버리기 시작하지. 이혜선이 그걸 모를 리는 없지만 무더운 여름철에는 완벽하게 관리하기 힘들 거야. 오, 그거 아주 좋은 정보군요. 박상무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디자인과 그 오묘한 맛까지 내가 다 알려줄 수 있어. 나도 그 일지를 여러 번 봤으니까 얼마든지 똑같이 재현할 수 있다고. 완벽합니다. 최경훈 씨,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박상무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훈이 그 손을 탐욕스럽게 맞잡았습니다. 이혜선이 무너지는 꼴,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물론 보게 해드리죠. 제가 약속합니다. 박상무가 차갑게 웃으며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2달 후 전국의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새로운 술이 진열되었습니다. 본연이라는 이름의 술이었습니다. 술병의 디자인도 병의 모양도 수련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가격은 수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혜선이 마트에서 본연병을 들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건 그냥 베낀 게 아니야. 내 영혼을 도둑맞은 기분이야.
혜선이 태석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천명주조에서 수련을 그대로 베낀 제품을 출시했어요.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즉시 법적으로 대응 시작하겠습니다. 태석의 목소리도 분노로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천명주조의 공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셌습니다. 거대한 유통망을 앞세워 본연을 전국의 모든 마트에 깔렸고 낮은 가격과 대대적인 광고 공세에 수련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수련은 대형마트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 대표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본사 방침으로 오늘부로 수련은 더 이상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트 바이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왜요? 그동안 매출도 아주 괜찮았잖아요. 본사에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혜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일주일 후 혜선의 스마트폰에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혜선아, 지금 당장 온라인 커뮤니티 좀 봐봐. 수련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미친 듯이 퍼지고 있어. 혜선이 급하게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경고. 수련에서 시커먼 곰팡이가 나왔어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수련 마시고 우리 아들 배탈 나서 병원 다녀왔습니다. 악의적인 비방글들이 모든 커뮤니티에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조작된 것이 분명한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야. 혜선이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이미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영세한 양조장은 위생관념이 엉망이라 믿을 수가 없어요. 대기업인 천명주조의 본연이 훨씬 안전하겠네요. 앞으로는 본연만 마셔야지.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유포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식약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혜선 대표님 되시죠? 소비자 신고가 다수 접수되어 위생 점검을 위해 현장 조사를 나가겠습니다. 신고요? 무슨 신고 말씀이십니까? 수련 제품에서 유해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민원 신고입니다. 혜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식약처 조사관들이 양조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위생 상태는 아주 청결하네요.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물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없는 거 맞죠? 네. 행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온 이상 조사 결과는 언론에 공개됩니다.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조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혜선은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최경훈 짓이에요. 그 인간이 또다시 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천명주조와 최경훈이 뒤에서 거래했다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싸움이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와의 지독한 싸움이에요. 혜선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이혜선 씨, 일단 진정하세요. 어떻게든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천명주조는 너무나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잖아요. 심증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태석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혜선은 텅 빈 양조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양조일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의 제자였던 분이 하는 짓이래요. 스승님의 손녀를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는 게 과연 맞는 건가요? 혜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지만 곧 분노에 찬 얼굴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울고 있으면 안 돼. 이건 이제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할아버지의 명예를 건 싸움이라고.
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혜선이 벌떡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양 조장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반드시 지켜낼게요. 할아버지의 명예도, 우리의 수련도, 이 양조장도 전부 다요. 혜선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끔찍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혜선은 더 이상 상처받고 쓰러지던 과거의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파트너 태석이 있었고, 목숨 같은 수련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싸움. 좋아. 이번에도 내가 이겨주겠어. 반드시. 혜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혜선은 텅 빈 양조장 안에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양조 과정을 전부 대중에게 공개할 겁니다. 혜선이 태석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말씀이십니까? 너무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숨길 것이 없는데 무엇이 위험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술을 빚는지 세상 모든 사람이 직접 보게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선 씨다운 전공법이군요. 좋습니다. 때로는 투명성이 그 어떤 법률적 대응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태석이 지지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선은 자신의 SNS에 짧은 공지를 올렸습니다. 수련의 모든 과정을 24시간 라이브로 공개합니다. 거짓과 진실 중 무엇이 이기는지 여러분께서 직접 지켜봐 주십시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련 대표 이혜선입니다. 오늘부터 술을 빚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께 남김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혜선이 카메라를 향해 조금은 긴장됐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장 먼저 술의 기본이 되는 쌀을 씻겠습니다. 깨끗한 지하수로 5번 이상 꼼꼼하게 씻어야만 밥을 지었을 때 잡내가 나지 않습니다. 혜선이 정성스럽게 쌀을 씻는 모습을 보여주자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렇게까지 정성스럽게 한다고? 쉬하는 거 아니야? 와, 근데 양조장 위생 상태가 우리 집 부엌보다 깨끗한데요? 이걸 보니까 천명 주조가 퍼뜨린 루머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확신이 드네. 며칠 후 혜선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최고의 누룩과 재료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도의 한 산골 마을에 5대째 누룩을 빚고 계신 장인을 찾아왔습니다. 혜선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고즈넉한 낡은 한옥에서 백발의 할머니가 누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누룩에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 담겨 있는 건가요? 비법은 무슨? 그냥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정직한 방법으로 만들지. 좋은 밀하고 좋은 쌀가루 섞어서 햇볕하고 바람에 잘 말리는 게 전부요. 할머니가 투박하고 주름진 손으로 갓 만든 누룩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귀한 누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술을 빚어도 될까요? 되고 말고. 자네 눈빛을 보니 딱 알겠어. 진심으로 술을 빚는 사람이라는 걸. 어디 한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술을 만들어봐. 할머니가 혜선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었습니다. 혜선은 이 모든 장면을 꾸밈없이 그대로 영상에 담았습니다. 진심과 진심이 오가는 따뜻한 소통에 사람들은 혜선의 진정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장인 정신이지.
눈물 나도록 감동적이네요. 이혜선 대표님, 그리고 수련,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응원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일주일 후 혜선에게 유기농 쌀을 공급하던 농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계약은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저희 쌀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천명주조 쪽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수련의 쌀을 계속 공급하면 우리 농가 쌀을 앞으로 단 한 톨도 사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세상에 그런 비겁한 짓을. 그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저도 압니다. 하지만 천명주조가 우리 농가의 가장 큰 거래처인 걸 어떡합니까? 저희도 먹고 살아야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힘없이 끊겼습니다. 혜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쌀이 없으면 술을 더 이상 빚을 수가 없잖아. 그날 밤 혜선은 희망을 찾기 위해 할아버지의 양조일지를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에 희미하게 적힌 낯선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극뼈. 아주 먼 옛날 우리 마을에서만 기르던 전설의 토종쌀. 혜선이 일지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이 쌀로 술을 빚으면 그 깊고 진한 맛과 향이 천하제일이다. 북극뼈. 그래, 이걸 찾으면 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혜선의 눈빛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선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북극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왔습니다. 북극뼈라는 사라진 토종 쌀을 찾고 있거든요. 혜선이 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이장을 만나 물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북극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북극뼈? 아이고, 그거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마지막으로 키우던 아주 귀한 벼인데 지금은 아마 씨가 말랐을걸. 어디 가면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글쎄, 경상도 오지 마을에 사는 친구한테 아직 재배하는 노인이 남아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혜선은 포기하지 않고 곧장 경상도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헤매다가 마침내 깊은 산골 마을에서 북극뼈를 재배하는 마지막 농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정말 북극뼈 맞나요? 혜선이 검붉은 빛이 도는 벼를 보며 감격에 차 물었습니다. 맞아. 이 땅에서 이제 이거 키우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을 게야. 수확량도 적고 돈도 안 되니께 다들 안심지. 제발 저한테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 귀한 쌀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술을 빚고 싶습니다. 술을? 허허, 그래. 옛날 어른들이 이 쌀로 빚은 술은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였다고 했지. 좋아, 자네한테 팔아주지. 할아버지가 혜선의 간절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혜선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혜선의 눈물겨운 여정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공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굴하지 않는 혜선의 진정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장인의 모습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천명주조 같은 악덕 대기업. 비난과 응원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혜선의 이야기는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함께 싸워주는 든든한 지지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며칠 후 침묵하던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식당 주인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식당에서는 수련만 판매합니다. 천명주조 같은 거대 자본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이혜선 대표님과 연대하겠습니다.
이 글이 들불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식당과 주점 주인들도 앞다투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오늘부터 수련 살리기 운동에 동참합니다.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을 응원하며 우리 가게도 이제부터 수련만 팝니다. 전국 곳곳에서 연대의 목소리가 용광로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부산의 한 주점 주인이 혜선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대표님, 저희 전국의 작은 가게 주인들끼리 모여서 수련 공동 판매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동 판매망이라고요? 네. 전국의 작은 식당과 주점들이 연대해서 직접 수련을 팔면 대형마트의 갑질 없이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혜선의 목소리가 감격에 떨렸습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도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피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만큼은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혜선이 뜨거운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석은 중소상공인들의 법률 자문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후 1000명 주조가 트집 잡을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게끔 주의해야 합니다. 태석이 회의실에 모인 상공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1000명 주조가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하죠? 한 식당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경우 즉시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꼭 이겨봅시다. 상공인들이 희망의 차박수를 쳤습니다. 한편 태석은 1000명 주조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박상무와 최경훈의 교도소 접견 기록은 확보했는데 저들의 추악한 거래를 증명할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해. 태석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혜선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저에게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라고요? 최경훈을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지독한 열등감과 배신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하면 1000명 주조를 무너뜨릴 증거를 제 손으로 가져다 줄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최경훈은 배신당하는 걸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1000명 주조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믿게 만들면 복수심에 눈이 멀어 분명히 내부 증거를 우리에게 넘길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확신해요. 최경훈은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앞뒤 가리지 않고 불길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인간이거든요. 혜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태석은 교도소로 경훈을 찾아갔습니다. 최경훈 씨,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태석이 면회실에서 경훈을 마주했습니다. 당신은 또 뭐야? 이혜선 씨 변호사 한태석입니다. 이혜선의 변호사가 나한테 무슨 볼일로 왔는데? 최경훈 씨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고급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도움? 1000명 주조와 거래하셨죠? 박상무라는 사람과. 경훈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00명 주조가 모든 죄를 당신에게 덮어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답니다. 당연히 약속했던 가석방도 없던 일이 될 거고요.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제가 1000명 주조 내부 관계자에게 직접 들은 정보입니다. 박상무가 당신을 이용만 하고 버리기로 결정했다더군요. 태석이 미리 조작해둔 내부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고 경우는 그것이 가짜라는 걸 알 리 없었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감히 날 갖고 놀아? 날 이용만 하고 버리려고 해? 그래서 말입니다. 최경훈 씨가 박상무와의 거래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제가 그걸로 1000명 주조를 박살내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내가 미쳤어? 당신을 왜 도와줘야 하는데? 천명주조를 무너뜨리면 최경훈 씨도 그들의 거대한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형량 감경도 가능하겠죠. 태석이 차분하게 설명하자 경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 증거 내가 주지. 내가 박상무 그 자식하고 만날 때 혹시 몰라서 전부 녹음했거든. 녹음 파일이 있다고요? 그래. 나도 바보는 아니거든. 배신당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으로 녹음해뒀지. 경훈이 비열하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훈은 태석에게 녹취록 파일을 넘겼습니다. 파일 안에는 박상무와 경훈의 추악한 대화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련의 약점을 알려주시면 약속했던 대로 가석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혜선이 파멸하는 꼴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 물론 보게 해드리죠. 제가 반드시 약속합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태석은 즉시 언론사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녹취록을 공개하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명주조, 중소기업 죽이기 위해 범죄자와 추악한 뒷거래 의혹, 공정위, 즉각 조사 착수, 천명주조 회장, 스승의 손녀 사업 방해 위해 범죄 사주 정황 포착, 여론이 들끓었고 분노한 소비자들은 즉시 천명주조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천명주조 제품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양심도 없는 추악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SNS가 국민들의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천명주조의 주가가 폭락하자 회장실에서 천명주조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박상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최경훈 그자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멍청한 놈. 처음부터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왜 믿었어?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고 회장은 결국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사퇴하시는 게 평생 일군 회사를 위한 마지막 길입니다. 믿었던 이사들이 회장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회장은 결국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자신의 왕국에서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같은 시각 해선의 양조장에서는 북극뼈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대표님, 드디어 북극뼈를 전부 수확했습니다. 농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 귀한 쌀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술을 빚을 수 있겠어요. 해선이 검붉은 빛이 도는 쌀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손에 쥐었습니다. 한 달 후 해선은 북극뼈로 빚은 수련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수련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합니다. 함께 싸워주신 모든 분들의 연대와 승리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해선이 SNS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온라인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1분도 채 되지 않아 완판되었습니다. 대표님, 1분 만에 준비한 수량이 전부 다 팔렸어요. 직원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군요. 해선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해선은 중소상공인 연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 리미티드 에디션 수익금의 일부를 여러분을 위해 기부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이건 너무 큰 돈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이건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해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공인들이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수련 만세. 이혜선 대표님 만세. 환호성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 달 후 해선은 전국 경제인 포럼에 연사로 초대받았습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리더, 이혜선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사회자가 혜선을 소개했습니다. 혜선이 수많은 청중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저 술을 빚는 작은 양조장의 주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연대하고 싸워주신 수많은 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혜선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로를 죽이는 무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따뜻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혜선은 자신의 모든 것이 시작된 양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석이 그곳에서 혜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연설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혜선 씨, 다 변호사님이 곁에 있어 주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온전히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겁니다. 태석이 수련 한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마침내 진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혜선이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을 향해 잔을 부딪히자 영롱하고 맑은 소리가 밤하늘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수련을 위하여 건배, 건배. 쏟아지는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 후 혜선은 정부로부터 전통주 명인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눈부신 플래시 세례 속에서 장관이 직접 혜선에게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전통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이혜선 명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늘에 계신 저희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혜선이 인증서를 가슴에 품고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혜선의 양조장은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인근의 모든 농가들과 공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최고급 유기농 쌀을 구매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매출이 창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원이 활짝 웃는 얼굴로 보고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정말, 다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번 보너스는 아주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 다들 기대해요. 혜선이 어머니처럼 직원들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혜선은 더 이상 남편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했던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혜선의 성공 신화는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명희님처럼 저도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신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혜선이 그 여성의 손을 과거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랬듯 따뜻하게 꼭 잡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혜선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강산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혜선이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전통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가난하지만 열정 넘치는 청년 양조인들을 돕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께서 제게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다음 세대에게 그 희망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명희님, 장학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첫 해에는 10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매년 그 규모를 더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선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첫 장학생 선발식이 열리던 날 양조장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들의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희님, 저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명희님처럼 훌륭한 양조인이 되겠습니다. 한 청년이 존경심 가득한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믿어요. 여러분 모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양조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면 돼요. 혜선이 미래의 명인들을 바라보며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혜선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이제는 국보급 유물이 된 할아버지의 양조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는 낡고 해졌지만 여전히 혜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혜선이 일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양조일지는 혜선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영원한 등대였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펼쳐보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더 큰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경우는 낡은 잡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혜선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여성 CEO, 수련 이혜선 명인의 눈부신 성공 신화. 경운의 손이 분노와 질투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기사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경운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수련, 연 매출 100억 돌파. 지역사회 환원에도 앞장서며 존경받는 기업으로 우뚝 서다. 이혜선, 감히 네가. 경운이 증오의 차이를 갈았습니다. 천명 주조와의 추악한 거래가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되었고 그의 형기는 끝을 알 수 없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지. 경운이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돈도 사랑도 명예도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 욕심이 과했구나. 경운이 뒤늦게 중얼거렸지만 후회는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차가운 독방 안에서 경운은 자신의 어리석고 추악했던 과거를 영원히 되새기며 홀로 버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고즈넉한 양조장 마당에서 혜선과 태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세상을 온통 붉고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태석이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제 인생에 이런 평화로운 저녁이 다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혜선이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처음 변호사님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기억하세요? 물론입니다. 세상 모든 절망을 짊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변호사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도 결코 없었을 겁니다. 혜선이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이혜선 씨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선 겁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잠시 등을 받쳐드린 것뿐입니다. 태석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혜선은 양조장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아주 특별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술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드디어 이 술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혜선이 세월의 흔적이 깃든 술병을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니 할아버지의 힘있는 손글씨가 드러났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평화를 얻었을 때 비로소 이 술을 열어라. 혜선이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봉인을 풀었습니다. 코르크 마개가 열리는 순간 맑고 깊은 향이
저녁 노을처럼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혜선이 2개의 옥색 잔에 술을 나누어 따랐습니다. 황금빛 노을을 머금은 맑은 술이 잔을 채웠습니다. 혜선은 한 잔을 태석에게 정중히 건넸습니다. 이 술을 함께 마셔주세요. 변호사님이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결코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야말로 더 없는 영광입니다. 태석이 2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2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향해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고요한 양조장에 청아하게 울렸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반자였습니다. 천천히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깊고 그윽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평화로운 맛이었습니다. 이 맛은 정말 특별하군요. 세상의 모든 맛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태석이 눈을 감으며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평화라는 이름의 술입니다. 혜선의 목소리가 더없이 잔잔했습니다. 2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신뢰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이혜선 씨, 괜찮으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당신 곁에 함께 있어도 되겠습니까? 태석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린 영원한 동반자잖아요. 혜선이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얻어낸 너무나도 값지고 평온한 행복이었습니다.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세상 끝에 홀로 버려졌던 절망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의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따뜻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할아버지,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진짜로요. 혜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밤하늘의 가장 큰 별이 유난히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선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행복했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내일도 함께 술 빚을까요? 좋습니다.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술을 만들어 봅시다. 태석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양조장 어딘가에서 갓빚은 누룩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혜선과 태석은 나란히 서서 함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었고 미래는 무한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선의 마음속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가득 찼습니다. 눈부시게 새로운 내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선은 그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뚜벅뚜벅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와 함께 혜선은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진 자리에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발견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술을 빚는다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기다리고 정직하게 노력하며 진심을 담아 완성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혜선의 삶도 그렇게 빚어졌습니다. 쓰라린 배신의 아픔을 견디고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며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마침내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수련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해선의 용기와 정의, 그리고 상생의 가치가 담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절망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해서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